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에 2의 3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에서는 그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가운데 부동산학 그리고 재무이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재무이론의 의미 가운데 이제 재무 그리고 기업재무와 재무관리, 사업조직의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주차 강의를 마무리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조금 그 2주차에서 했던 걸 요약을 하면은, 자, 부동산학을 처음에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그러니까 기업 재무하고 부동산학 또는 뭐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은 어떻게 묶였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자산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재무부동산학의 출발점은 자산이라는 데서 이제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 지난 주차에 2주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물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그리고 금융적인 측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학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탐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접한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나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사회과학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는 제한된 자원이 이제 특정한 시간대 또는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상품 생산의 배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학하고 그리고 금융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이제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 분야, 즉 경제학이나 금융학, 뭐 또는 뭐 도시계획학이나 뭐 이런 분야의 원리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고유한 하나의 학문 체계로 나온 것이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제 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부동산 결정 분야,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결정 분야는 의사결정이라는 부동산 활동을 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 등이 이 부동산 결정 분야에 속합니다.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는 이제 의사결정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이 이 부동산 결정의 지원 분야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에서는 부동산 결정 분야 그리고 그 지원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계 법령, 부동산 조세 등이 이 부동산 학의 기초 분야에 속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어떤 그 교과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 이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가 재무 이론의 의미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재무고요. 그래서 재무와 관련된 네 가지 주제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재무, 두 번째 투자론, 세 번째 금융기관론, 네 번째 국제재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재무하고 투자론은 우리 전공에서 정말 진도를 나가는데 교과 과정에 있는데요. 금융기관론하고 국제재무는 이제 조금 그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지긴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 재무는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영역이고요. 투자론, 두 번째 투자론은 뭐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요인, 금융자산 투자의 잠재적 리스크와 보상,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학습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론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학습하고요. 네 번째 국제재무에서는 여기까지 해왔던 거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 등의 국제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재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뭐 이게 사실은 뭐 기업 재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 재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측면을 살펴봤죠. 그래서 마케팅, 회계, 경영 관리,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재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라고 하였을 때, 또는 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재무를 배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재무이론의 의미에서 기업 재무와 재무관리 어떤 뭐 특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투자 결정과 자금 조달 결정 이것이 큰 그 의사 결정이다라고 기업 재무의 어떤 기능이다,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투자 결정, 자금 조달 결정 이외에도 운전 자본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은 자본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금 조달 결정은 자본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자본 예산, 즉 투자 결정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의 어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예산, 투자 결정에서는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의 크기, 시점, 그리고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만큼일까, 그리고 언제 발생을 할까, 그리고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 결정, 즉 자본 구조를 살펴보면요. 기업 운영에 사용되는 부채와 자본의 조합을 자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 중에서도 이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비유동부채가 자본 구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동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총 자본을 구성을 할까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금 조달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까, 그리고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만큼일까,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자본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운전자본 관리인데요. 운전자본은 보통 이제 기업의 단기 자산, 즉 유동자산과 단기 부채, 유동부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단기 자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이제 운전자본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운전자본에 속한 게 이제 그 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적정 외상 판매량, 그러니까 이게 매출 채권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단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그 방법과 어디서 조달을 할까, 그 원천, 뭐 이런 것이 이제 운전자본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조직의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 조직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3가지, 개인 회사, 그리고 한 명 합자 회사, 그리고 이제 주식 회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사업 형태이고 가장 규제가 적은 조직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회사의 장점은 소유주인 자영업자가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소유주인 자영업자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개인 소득으로 다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의 원천별로다가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은 개인 회사의 수명은 소유주의 수명으로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수명이 연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소유주의 수명으로 한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개인 회사의 문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조직 형태는 이제 한명 합자 회사입니다. 한명 합자 회사는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명 합자 회사는 이제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창설한 사업을 말합니다. 한명 회사는 이제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되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 또 모든 출자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업 조직 형태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무한 책임을 지고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도 존재하는 조직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속 뭐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무한 책임은 무한 책임, 유한 책임은 이제 부채에 대한 것이죠. 채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한명 합자회사의 장점은 마찬가지로 창업하기 쉽고요. 자금도 적게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망하면 회사의 사업이 이제 종료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개인 소득으로 또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는 무한 책임 사원들의 재산의 총합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한 명 회사 또는 합자 회사가 설립돼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유한 책임 사원의 권리는 회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회사, 한명 합자회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개인회사와 한명 합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 요약해서 간추려 보면은 첫 번째, 회사 부채에 대해서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사업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금을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는 또 성장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업의 성장성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나 독립적인 인격이 소유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연인은 아니죠.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별개의 법인격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규모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를 보면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식회사는 소유주와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는 법인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과 같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다른 유형의 사업 조직을 설립할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주식회사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개인 회사와 한 명 합자 회사의 주요 문제점이었던 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주식회사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 바로 이전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
자본 중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 지분이라고 영어로 equity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팔고 나오면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회사의 수명이 무한하다. 그래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개인회사, 한명합자회사 같으면 사업 수명이 대부분 이제 소유주 또는 그 무한책임 사원의 어떤 수명으로다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주식회사는 그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제한된 책임을 집니다. 유한 책임을 가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 그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으로는 그걸 초과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데 나머지 조직 형태보다 사업 조직 형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개인회사나 한명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의 형태로 해가지고 개인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가 또 별도로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단계에 걸쳐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주식회사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에 했던 거, 2주차에 했던 거 짤막하게 이제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그 전 주차에 했던 걸, 이전 주차에 했던 걸 갖다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서 다 잊어버리셨을 그럴 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까지 굳이 이 개론 정도 사실은 뭐 재무부동산학의 이 과목은 개론 과목 수준도 이제 아니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탐색하기 위해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차 좀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요 사업 조직의 유형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제 새로 들어갈 게 재무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재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내렸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평가를 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이제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 이윤 극대화는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적, 기업의 목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윤 극대화, profit maximization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보통 이제 당해년도의 이익을 의미한다, 당해년도의 순이익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윤이 당해연도의 이익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특히 주식회사가 그 당해 연도에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를 줄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익은 증가되겠죠. 단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현재 이익, 당해년도의 이익은
당해년도 이윤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즈미 보수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뭐 당해년도는 아니고 그 차년도라든지 차차년도라든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윤 극대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해당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기 뭐 재무 관리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맞는 걸까? 바람직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당해년도의 이익,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 이익을 얘기해 또는 뭐 한 5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얘기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러면은 그 장기 평균 이익 따질 때 좀 전에 제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5년인지 3년인지 뭐 또는 10년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재무관리 목표는 이제 흔히 이제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식회사에서 재무관리자는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주주들이 이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사들을 선출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최고 경영자를 선출을 하지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재무관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재무관리자들을 고용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최고 경영자 또는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재무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무관리자는 주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지 주주의 이익이 가장 커지게 되고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목표는 발행한 주식의 현재 주당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 현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윤 극대화 목표를 두었을 때 얘기했던 뭐 그러면 이제 장기와 단기의 상충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그냥 이익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주당 가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의 현재 주당 가치 또는 뭐 주당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어떤 경영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까지도 미래 경영 성과에 대한 예측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기와 단기의 상충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목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애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단순한 지표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좀 더 복잡한 지표 가지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와 장기 사이의 상충 문제.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윤 극대화에서는 그 이윤이 당해년도의 이익을 말을 하는지 아니면 또 장기 이익 또는 뭐 평균적인 이익을 말하는지 몇 년 동안의 평균 이익을 말하는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의 이익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유지보수를 연기한다든지 해가지고 당해년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단기와 장기 사이의 상충 문제를 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현재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즉 주당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것이 바로 이제 주식회사의 재무관리 목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관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총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의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관리 목표는 현재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뭐 또는 그냥 주당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의 시장 가치 또는 뭐 주당 시장 가치, 주식의 가치 뭐 이런 걸 갖다 측정할 때 가장 간단한 그 지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turn on Equity 해가지고 ROE라고 하고요. 뒤에서도 이제 여러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기자본 이익률 어떻게 구하느냐, 당기 순이익을 자본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뭐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도, 또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유익한 재무 의사 결정은 자본의 시장 가치, 즉 주당 시장 가치 또는 주당 시장 가치를 증대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해한 재무 의사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주당 시장 가치 또는 자본의 시장 가치를 감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의사 결정의 또는 재무 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자본의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는 주당 시장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냥 주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무관리자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죠. 기업 윤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을 갖다 속이거나 또는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윤리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재무관리자가 또는 최고 경영자가 갖춰야 될 또는 뭐 기업의 일반적인 그 직원분들이 갖춰야 될 뭐 그런 소양을 정말 배양하는 것도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영학 전공의 그 기업 윤리라고 하는 이런 과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직무 윤리 같은 것을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자, 저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